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뉴스회를 시작하기 앞서 제가 직접 광화문 광장에 나와봤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이 코로나 대유행 여부를 가를 분기점이 될 거라고 경고했죠. 시민들이 느끼는 상황도 엄중합니다. 이곳은 지난 주말 집회 인파로 가득 찼었는데요. 오늘은 평소보다 더 오가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 같은 서울 도심의 모습입니다. 오늘 뉴스회는 코로나19 상황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400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아직 정점이 아니라며 전국적인 대유행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거리두기 3단계 적용 시기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1, 2년차 레지던트까지 파업에 동참하면서 오늘로써 모든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벌써부터 일부 대학병원 응급실은 진료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의사들도 26일부터 사흘간의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서울사랑제일교회가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방역 실패 책임을 교회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를 직권남용, 강요 및 예배방해죄로 즉각 구속하.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841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추석 전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취약계층에 선별 지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태풍도 비상입니다. 8호 태풍 바비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쯤 서귀포 인근을 지난 뒤 서해를 따라 북상할 전망입니다. 시속 200k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중증 환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모든 전공의들이 일제히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벌써부터 일부 대형 병원 응급실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정세균 총리와 전공의 협의회가 긴급 면담을 하기로 했는데요.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장하연 기자입니다. 줄지어 선 의사들이 차례로 입고 있던 흰 가운을 벗습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퍼포먼스를 벌인 겁니다.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으며 수백억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세금과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대한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을 당장 멈춰주십시오. 지난 21일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를 시작으로 오늘부터 모든 나머지 전공의 파업으로까지 확대됐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파업 동참 규모가 더욱 커집니다. 업무 공백을 메꿨던 전임의들은 물론 동네 병의원 의사들까지 파업에 참여합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여파가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서울 성모병원은 의료진 부족으로 단순 코로나19 검사 희망자의 검사를 중단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내과는 오늘부터 응급실로 오는 중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환자가 지금 풀로 돌아가고 있어서 그래서 우선은 다른 병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당장 파업 때문에 정상적으로 돌아가질 않으니까. 여기에 대형 병원 의료진의 코로나 감염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마산의료원과 서울 아산병원 등 대형 병원의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아 응급실이 한때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와 정치권이 모여 의정 간 긴급 대화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의사 없는 병원이라는 또 다른 걱정을 안은 채 다가오는 코로나 확산의 공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네,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증 병상 불과 70개 정도라고 하죠. 지금 수준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면 결국에는 입원할 곳이 없어서 목숨을 잃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월 신천지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대구 쪽 시민들이 겪었던 일이죠. 당시 아들을 잃었고 본인도 암 투병 중인 아버지가 채널A에 지금 심경을 전해주셨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암투병 중인 아버지의 마스크를 사기 위해 비를 맞으며 4시간을 기다리다 고열로 쓰러진 정유엽 군.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전전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도 심각하다고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충분히 낫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 했는데. 다시 찾아오는 코로나 확산에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의료 공백입니다. 진짜 필요할 때 이렇게 치료를 못 받고 이렇게 헤매야 되는 그 심정은 진짜 지옥이거든요. 의료 공백, 최대 고비는 이번 주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나온 뒤 열흘이 지나면 위중 중증 환자가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데
광복절 집회 이후 열흘이 지나는 이번 주부터 위중 중증 환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8일까지 9명이었던 위중 중증 환자는 오늘 30명까지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치료할 병상은 수도권을 통틀어 70개. 산소 치료가 필요한 병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대학병원들도 기존의 중환자들이 다 중환자실을 채우고 있으니까 여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병상 배정이 늦어진 환자는 오늘 아침부터 순차적으로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서울상공회의소에 기업 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고령의 중증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론 적합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다가온 이번 주 최대 고비를 막아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불행하게도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세는 꺾이질 않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45명이 늘어나 누적 확진자는 무려 841명이 됐습니다. 이 와중에 경찰 압수수색은 불법이다.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도 고발하겠다. 사랑제일교회 측이 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고 가면을 쓴 사람들이 방역 실패를 교회 책임으로 떠넘기지 말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한 사랑제일교회 측이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교회 측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정광훈 목사 개인을 표적으로 삼았고 절차상 하자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의 불법 압수수색을 규탄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서울시 경찰청장을 고발한다. 교인 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예배드릴 권리를 침해했다며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이나 관련자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감염됐다는 발표는 지금 이 시간 이후로 100% 무조건 거짓, 허위, 사실인 겁니다. 하지만 교회 측 주장과 달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낮 12시 기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하루 만에 45명 늘어 총 84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0대, 70대 확진자 비율이 40%가 넘다 보니 사랑제일교회 관련 위중 환자도 4명이나 됩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에서 입수한 자료를 분석해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가 논의 여부와 정확한 교인 명단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첫 일요일, 첫 주일이었습니다. 전국 교회에서 대면 예배가 금지됐지만 부산에서만 270군데 교회에서 신도를 받았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는 관련이 없다지만 일부 교회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어서 방역 당국을 곤혹해 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교인들이 교회로 들어섭니다. 예배를 보기 전에 소독제를 뿌리고 체온을 잽니다. 왜 오시는 건지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어르신들은 온라인 예배 적응이 아니잖아요. 1시간 뒤 예배를 마치고 나온 교인들 상당수는 어르신들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오늘 0시부터 2주간 대면 종교 활동이 전면 금지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원칙적으로는 현장 예배를 안 하는 걸로 하긴 하는데 오신 분들을 다시 대주고 좀 그래서 대전시는 계도 말고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선제적으로 거기를 어떻게 폐쇄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직 없어요. 계속 계도는 하는 거죠. 교회 근처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정책도 다들 코로나 좀 낮추려고 하는 추세인데 예배 미뤄서 하는 거 보면은 좀 안 좋죠. 부산에서도 중소 영세 교회를 중심으로 270곳이 대면 예배를 연 걸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는 이들 교회들을 상대로 집합금지 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국가 방역 체계와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도전이자 반발로 시민의 안전에 대한 명백한 위협입니다. 앞서 부산 지역 기독교회 단체인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측은 1,800개 교회에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대면 예배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보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현입니다. 방역당국 말 맞다나 숨을 내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시기입니다. 대형마트 푸드코트,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사람 몰리는 곳마다 확진자가 쏟아졌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하루 수만 명이 오가는 서울역. 맥도날드에서 직원이 코로나에 감염돼 오늘 폐쇄됐습니다. 길 건너편 스타벅스도 직원의 코로나 감염으로 매장 영업이 중단됐습니다. 대형마트 두 곳과 상점들이 밀집한 순천시의 한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푸드코트 직원과 손님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곳 대형마트는 임시 영업을 종료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마트 푸드코트 직원과 손님 1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마스크를 쓰지만 이렇게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마스크를 벗고 먹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하나도 지금 어제부터 폐쇄된 상태인데 어디서 나왔어요 지금. 저희 다시 일을 하는데 아예 손님이 없어요. 지난 18일부터 이곳 마트 두 곳을 다녀간 사람만 3,145명. 2,400여 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확진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도 서울 140명을 비롯해 경기 125명, 인천 32명 등 전국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음식을 드시기 때문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의 전파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착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빼고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며 호소하던 방역당국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코로나19 검사를 앞두고 두려워서 엄마 품으로 파고든 어린이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2020년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짧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시작됐는데 등교한 학생들 가운데서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배움의 공간인 학교 안에는 선별 진료소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에 학생과 부모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방호복을 입은 보건소 직원 안내를 받아 손을 소독하고 비닐 장갑을 낀 다음에야 학교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학교 2학년 여학생이 오늘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학교에 급히 선별진료소가 꾸려진 겁니다. 야외 선별진료소가 차려진 초등학교 정문입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 채 학생과 교직원 등 검사 대상자의 입장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검사 대상은 지난 20일 확진 학생과 같은 층에 있었던 학생과 교직원 158명입니다. 이 학교 확진 학생의 아버지는 인천 부평구 갈릴리 장로교회 관련 확진자였습니다. 모든 학년의 등교 수업은 중단됐고 다음 달 3일까지 원격 수업만 받게 됐습니다. 교육지원청에는 불안해진 인근 학교 학부모들의 원격 수업 전환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근처에 있는 학부모님께서 다른 학교이신데 자녀분은 그 학교도 지금 원격 수업이나 그런 전환이 가능한지 이런 것에 문의가 있으셨어요. 춘천에서도 남부초등학생 2명이 오늘 새벽 확진됐는데 이 중 1명은 개학일인 지난 21일 등교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학교에 선별진료소를 세우고 학생과 교직원 30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원주에서 추가 확진된 대성고 학생도 체조교실을 통해 기존에 감염된 학생과 같은 반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하루 만인데 아예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방역당국도 이 선택지를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상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오늘 확진자가 400명에서 단 3명 모자랐습니다. 정말 위중한 상황인데요. 곧바로 3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감염병 전문가들은 거리두기를 짧고 강하게 3단계로 올려서 국민들의 경각심을 올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사회 내에 감염자가 상당히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접촉을 줄이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건데요. 2단계 거리두기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다가 3단계로 넘어간다면 오히려 차단만 늦어지고 거리두기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역학조사의 추적 자체로만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극대화시켜야 환자 수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게 오히려 경제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도 답답한 부분이 많은데 3단계로 올라가면은 얼마나 생활이 달라지는 건가요?
우선 10명 이상 모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실내에서는 50명, 야외에서는 100명 이상 모일 수 없는데요. 이런 2단계보다 훨씬 엄격한 수칙입니다. 결혼식도 아예 불가능해지는데요. 장례식은 할 수는 있지만 가족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카페, 목욕탕 같은 중이염 시설 운영도 중단되고 음식점은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영업시간을 줄여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은 등교가 중단되고 기업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우리가 지난 4월에 경험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경제적 여파는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정부로서는 최대한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정부는 그 3단계 격상을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채워져야 된다 이런 입장이죠. 네, 정부가 말한 조건은 3가지입니다. 평균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 또 확진자가 전날의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 전문가 의견 등인데요.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 3가지 요건은 참고 지표일 뿐이라며 3단계 격상을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일주일 정도면 2단계 거리두기의 효과를 알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이 기간 안에 실무적인 준비를 하고 확진자 추이에 따라서 3단계 격상을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방역 당국은 확진자 발생이 당분간은 지속될 거라고 하잖아요. 네, 현재 증가세는 정점이 아니다,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최근 2주간의 확진자를 살펴보면 집단 감염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63%인데요. 네. 집단 감염과 해외 유입을 제외하면 나머지 30% 정도, 800여 명은 지역사회 내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발생한 사례입니다. 우리 주변의 식당, 카페, 또 지인과의 모임을 통해서 계속 이런 감염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집단 감염과는 멀다고 여겨지더라도 일상의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접촉을 줄이고 마스크를 쓰는 거 이 2가지를 잘 지켜야 되는데요. 사실 그 요즘 여름이다 보니까 더워서 얇은 덴탈 마스크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건 괜찮을까요? 네, 어떤 걸 쓰더라도 제대로 쓰는 게 중요하다. 이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밀폐된 공간에 오래 있거나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면 덴탈 마스크도 괜찮지만 썼다 벗었다 하는 행위가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여러 지자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화하고 있고 또 오늘 자정부터 서울시도 의무화했습니다. 마스크 벗지 않기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정책산업부의 이상현 기자였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정부 여당이 2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르면 추석 전 지급이 목표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똑같이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돌아갔던 지난번처럼 줄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세울지 여당 안에서도 목소리는 갈렸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당정청이 오늘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4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지금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대상이나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거나 확정된 건 아니지만 모두 열어놓고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당권 주자들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은 SNS에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했고 이낙연 의원도 민주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시급하게 협의해달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재정 여력으로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건 부담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 때와 달리 일부에게만 지급하자는 주장이 나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SNS에 일정 소득기준 이하 중하위 계층에만 지급했으면 좋겠다고 밝혔고 신동근 의원은 소득 등 하위 50%에게 2배를 주자고 주장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해온 미래통합당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선별 지급하자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광화문 집회 배후에 통합당이 있다. 여권이 이런 야당 책임론을 내세웠죠. 공세가 사그라들지 않자 미래통합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방역보다 지지율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이 휴일인 오늘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등 총체적 위기로 민심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때구나 하며 코로나 확산을 핑계로 전국 장외에만 매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틀 전 질병관리본부를 방문한 것에 대해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간 것인데 여당은 이마저도 정쟁으로 악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문 대통령도 방문을 자제하는데 훈장질하러 갔다고 김 위원장을 맹비난한 것을 꼬집은 겁니다. 김 위원장은 또 지금 싸워야 할 대상은 야당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싸워야 할 대상은 국민과 야당이 아니라 코로나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지율만 신경 쓰는 정치 방향에 당장 중단하고 코로나 방역에 집중하기를 갖다 바랍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광화문 집회와 인근에 열린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희생양을 찾고 책임을 전가하고 또 우호적인 단체에 대해서는 전혀 제재를 가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도 친여 집회와 친문을 비켜가는 친문 코로나인가라며 방역 당국을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투기 전염병 백신. 네. 지금 온 나라가 전염병 때문에 난리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얘기를 했어요. 네, 추미애 법무장관은 오늘 SNS에 부동산 투기 전염병 백신 개발이 아직 안 됐다며 부동산 시장 걱정을 이어갔습니다. 신규 공급 확대 등 단기 대책은 메뚜기식 작전 세력 먹잇감이 됐다며 투기막을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요약하면은 집값이 급등한 게 정부 정책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투기 세력 때문이다 이 얘기잖아요. 네. 여기서 투기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추 장관이 어제 SNS에 쓴 글을 보면요. 일반 주부나 젊은 층마저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고 투기 심리가 전염병처럼 번졌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중 35%가 30대 이하였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부동산 가격 급등은 이런 현상 때문이지 정부 탓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는 거다. 이게 사실 국토부 장관이 해야 될 얘기인데요. 법무부 장관인데 부동산 얘기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인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대담에선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23타수 무안타, 타율 0할, 0푼, 0리. 참 불행한 일 아닙니까? 다른 부처들과 다 조율해서 부동산 정책을 내는 것이 법무부는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법무부 장관이만 국토부 장관 역할을 해가지고. 추 장관은 지난달 법무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반박한 적이 있습니다. 자, 임대차 3법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이잖아요. 이거를 강행할 때 대통령이 국민 설득하는 게 좀 부족했다 이런 비판도 나왔죠. 네, 먼저 진전 교수 얘기 들어보시죠. 부동산 3법이 됐을 때는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잖아요. 이럴 때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결단의 순간마다 대통령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찾습니다. 인간분명이에요.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고 주요 사안은 직접 브리핑하겠다고 했었는데요. 그 초심을 돌아보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번엔 판사 탓. 자, 코로나19가 재확산을 하니까 그 광화문 집회 허가를 해준 판사가 있잖아요. 이 판사를 두고 민주당의 비판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이원우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만든 판사와 무슨 판사, 국민들을 그들을 판사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판사봉을 잡고 또다시 국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판사를 폄하하는 합성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데요.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사법부의 결정은 무엇이라는 것이냐며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래도 약간 비속어는 공인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법원이 허가를 내준 건 10건의 집회 중에 단 2건이었습니다. 법원이 답답했나 봐요. 이례적으로 이 결정문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보면요. 허가한 2건은 집회 신고 인원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집회를 하기에 충분하고
최근까지 서울시가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집회가 불어댄 단체가 불법으로 집회를 강행한 게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합니다. 홍수 피해 복구도 채 끝나지 않았는데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순간 풍속이 시간당 200km가 넘어서 단단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타이완 부근 해상에서 발생한 바비가 현재 한반도를 향해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26일 오후 제주도에 근접하는 바비는 27일 오전엔 수도권에 바짝 붙은 뒤 북한 황해도에 상륙합니다. 태풍의 오른쪽에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바비가 서쪽으로 진로를 틀면서 우리나라 전역에 피해가 우려됩니다. 현재 소형급인 바비는 중형으로 커지면서 강한 바람을 몰고 올 걸로 예상됩니다. 바람이 시속 126km면 기차가 탈선하고 시속 140km가 넘으면 달리는 차가 뒤집어지는데 바비의 최대 순간 풍속은 시속 200km 전후로 예상됩니다. 바비의 바람 세기와 진로는 지난해 3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냈던 13호 태풍 링링과 비슷할 걸로 전망됩니다. 비도 많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24일 제주도부터 시작된 비는 전국적으로 확대돼 28일 오전까지 이어지고 전국에 30에서 100mm, 제주 산지의 경우 최고 5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태풍 진로가 다시 바뀔 수 있다면서 예보 확인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나는 젊으니까 괜찮을 거다. 걸려도 독한 감기 정도겠지.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퇴원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들어보면요. 탈모, 미각 상실, 손발 떨림까지 완치라는 말을 섣불리 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 미국 상황을 윤수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덜덜덜 팔이 떨리고 제대로 서지 못할 만큼 다리도 흔들립니다. 눌렸던 살이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고 피부엔 붉은 혈점도 보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한 사람들이 코로나 생존자라는 제목으로 올린 후유 증세들입니다. 폐질환은 물론이고 근육이 약해지고 머리가 한 움큼 빠지는 등 증상도 다양합니다. Sore throat, low-grade fever, diarrhea, body aches, mild cough, severe high blood pressure, and loss of taste and smell, as well as shortness of breath. 회복 후에도 만성 피로 등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한다고 호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So short of breath, coughing, just the fatigue and dizziness, headaches almost daily. SNS를 통해 현재 겪는 일들을 공유하고 있는 이들은 증상이 평생 지속될 수 있어 더욱 두렵습니다. There were just a lot of nightmares, and that's definitely still affected me. 의사들도 호흡기 질환에만 집중됐던 증상들이 회복 후에는 더 다양하게 후유증으로 나타난다고 경고합니다. We very much focus on this as a respiratory illness. We recognize that it's far more complex than that. 코로나19 감염으로 끔찍한 악몽을 겪었던 생존자들은 끝나지 않는 고통들을 알리며 방역 지침을 무시하는 시민들에게 경고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스페인 독감, 2번의 세계대전, 그리고 코로나19까지 이 모든 일을 겪은 할아버지가 11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사바늘이 없어서 면도칼을 썼다는 스페인 독감 당시 상황을 들어보면요. 지금 우리가 겪는 절망도 이겨낼 수 있다, 희망을 가져봅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동네 어린이들에게 116번째 생일을 축하받는 할아버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장수 남성인 프레디 블롬입니다. 1904년에 태어난 블롬 할아버지는 올해 116살로 숙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0대 때 스페인 독감으로 가족을 모두 잃고 홀로 살아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 친구가 니 못하시네 라이장.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스페인 독감을 극복하는 데 2년이 걸린 것처럼 코로나19도 2년 안에 사라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스촨성 러산시 도심대로가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화학공장의 배출가스 처리시설 고장으로 염화수소가 누출되자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진 겁니다. 소량이 유출돼 인체에는 해가 없다고 당국이 밝혔지만 화학공장 폭발 사고가 잦았던 중국에선 불안감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주일 넘게 계속된 산불은 최소 6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서울시 면적의 6배가 넘는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고 40도가 넘는 폭염 속에 주민 수십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And we're looking at 2 to 3 weeks if there's anything left for you to go back to. 결국 캘리포니아주는 산불 진화 경험이 풍부한 캐나다와 호주에 소방대원 파견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두 달 남은 미국 대선에서는 대통령 후보보다 부통령 후보가 더 관심사라고 하죠.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 첫 여성 부통령, 첫 흑인 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세계를 보다 황하람 기자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대통령 비상상황센터. 부통령 딕 체니는 9.11 테러가 발생하자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대신해 국방장관에게 위협으로 판단되는 항공기는 격추하라고 지시합니다. 역대 부통령은 이름만 2인자였을 뿐 가장 하찮은 자리, 대통령을 대신해 행사에나 참석하는 정치인이란 조롱을 받아왔지만 딕 체니는 달랐습니다. The VP just sits around and waits for the president to die. You've said so yourself.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된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의 별명은 여자 오바마. 유색 인종으론 처음 주 법무장관에 올랐고 지금도 상원의원 100명 중 유일한 흑인 여성입니다. When I was 5, my parents split, and my mother raised us mostly on her own. She raised us to be proud, strong black women. 통고 질문과 토론회 등의 겁없는 싸움꾼으로 불립니다. You have used hate, intimidation, fear, and over 12,000 lies as a way to distract from your failed policies and your broken promises. 해리스가 부통령 후보 지명 하루 만에 308억 원의 후원금을 끌어모으자 트럼프는 곧장 공격에 나섭니다. And now you have a sort of a mad woman, I call her, because she was so angry. But that's a very serious. You're saying that they're saying that she doesn't qualify because she wasn't born in this country. 하지만 인도인 어머니, 자메이카 출신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해리스. 힌두교 색채가 묻어나는 자신의 이름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It's not Kamala. It's not Kamala. It's not Kamala. It's Kamala. 서부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동부 펜실베니아가 고향인 바이든의 지역 기반을 보완하고 노예한 백인 신사 이미지를 젊은 진보 색채로 희석하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I'm happy about the VP pick. Now we had an African American president. We're making history again. So this is awesome.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지명을 지지한다는 답변이 54%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다만 이 호감도가 그대로 표심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인데요. 실제 응답자의 69%는 해리스가 대선 때 민주당 후보를 찍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당선되기도 전부터 4년 뒤엔 해리스가 80대가 되는 바이든을 대신해 대통령 후보로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 이번 대선이 사실상 트럼프 대 해리스의 대결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보수적인 미국 사회는 4년 전 힐러리 클린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차차기 대통령으로까지 거론되는 첫 흑인 여성 부통령이 탄생할 수 있을까요? 세계를 보다 황아람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처서였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무척 더웠는데요.
월요일인 내일도 낮 동안 서울은 31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올라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내일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한편 제8호 태풍 바비는 수요일쯤 서귀포 남서쪽 해상을 지나 우리나라에 북상할 걸로 보입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는 제주도는 내일 오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겠습니다. 긴 장마로 인한 수해 복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태풍까지 북상해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대해서 유예비가 좀 더 이제 어려워지는 게 참 잘 자랐는데 아쉽죠. 잘 컸는데. 다정했던 아들이 떠나고 어느새 5달. 가족들 마음에 유여비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더 묘지에 가요. 가서 보고 오고 그러면 조금 위안을 찾고. 마지막 순간은 목구멍 속 가시처럼 남아있었는데요. 응급실 갔을 때는 진료 자체를 사실 거부당한 거죠. 응급실로 가니까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다음 주부터는 중증 환자가 쏟아질 텐데 의사들까지 파업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그간 의사들을 설득하고 소통하는 부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요, 의사들도 이 위중한 상황에서 파업을 밀어붙여야 하는지 국민들은 납득할 수 있을까요?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마비된 순간 아픈 환자들이 매달릴 사람은 누구일까요? 유여비 같은 황망한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오늘 클로징은 유엽군 아버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유여비 같은 이런 아픔을 겪는 가정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합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죠. 오늘 뉴스A 마칩니다.